이번 시간은 어펜딕스 B, 에자일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에자일 메소달러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에자일 메소달러지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분석 및 개발 과정에 있어서 에자일 메소달러지하고 엔지니어링 기반의 접근 방법이 언제 사용이 되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관되어지는 방법론 중에 Extreming Programming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요구사항 결정, 설계 내역, 그리고 코딩 및 테스팅에 대한 에자일 방법론 접근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자일 방법론에 관한 동향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즉 시스템 개발은 그동안 여러 가지 국면을 거쳐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주요 국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면은 특별한 원칙 없이 수행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개발자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명인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면은 문서화나 개발 도구들에 대한 빈약함 그리고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에 있어서 개발자들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같은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컴퓨팅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요구사항 또한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점차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투자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을 명인으로 여기던 시대에서 개발자들을 엔지니어로 여기는 시대로 변화되었습니다. 정보 시스템 개발을 엔지니어링으로 여김에 따라서 시스템 개발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훈련이 요구되게 되었는데요. 프로토타이핑뿐만 아니라 이제 분할과 같은 공학적 원리들이 디컴포지션이죠.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서와 엄격한 테스팅, 구조화된 도구들하고 기법들, 그리고 컴퓨터 기반 도구들 이러한 것 모두는 분석 및 설계의 표준 요소들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엔지니어링 기반의 관점은 시스템 개발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 및 구조적인 설계 방법을 낳았는데요. 이러한 이제 접근 방법에 따라서 이제 많은 이제 툴 그리고 테크닉, 메소달러지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엔지니어링 접근 방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많은 비평가들은 요즘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이러한 접근 방법은 부담스럽고 느리고 또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객체 지향 접근 방법과 인터넷 경제의 융합으로 인해서 시스템 개발 접근 방법은 새로운 국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접근 방법은 객체 지향과 속도에 대한 요구에 비중을 두는 가운데 공학적 접근 방법의 이정표나 여러 단계들 대신 개발자들, 고객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고 다수의 생명주기 단계들을 단 몇 가지 단계들로 통합시키며 신속하게 출시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반영하는 방법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에자일 메소달러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에자일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그것의 이제 대표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인 Extreming Programming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가 살펴보게 되고요. 이런 에자일 방법론을 설명하고 또 이것들이 엔지니어링 기반의 시스템 접근 방법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에자일 기법들이 언제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또한 전통적인 접근 방법들은 언제 가장 적합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Extreming Programming 그것의 핵심 원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수의 이제 서로 다른 방법론들이 애자일 방법론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한 방법론으로, 크리스탈 방법론 계열, Adaptive Software Development, Scrum, Feature Driven Development, Extreme Programming,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스템 분석 및 설계가 시작이 되어진 이후에 시스템 이제 분석의 세 가지 국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undisciplined라고 해서 artist, 명인으로서의 개발자, 비체계적인 형태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서화 및 개발 도구들이 빈약하고 유지보수에 있어서 개발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로서의 개발자가 되어지면서 이 문서화나 엄격한 테스팅, 구조화된 도구들하고 기법들, 컴퓨터 기반 도구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어진 거죠. 이 애자일 메소달러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object oriented 접근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마일스톤과 같은 여러 단계들을 생략하는 대신에 개발자하고 고객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생명주기 단계들이 하나의 단계로 통합이 되어지고 신속하게 출시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01년 2월에 애자일 접근 방법에 대한 많은 지지자들이 미국 유타에서 만나서 그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접근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common consensus,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감대가 이제 Agile Manifesto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다수의 상이한 방법론들이 Agile 방법론의 영역으로 들어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rystal Family of Methodology, 그러니까 크리스탈 방법론 계열이 있고요. 그리고 Adaptive Software Development, Scrum, Feature Driven Development, Extreme Programming,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Agile Manifesto, Agile 성명서를 2001년 2월에 유타에 모여서 발표를 했죠. 여기에 보면 이제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있는데, 이제 미리 규정된 방법론이 아니고 상황에 적응적인, 그러니까 predictive methodology가 아니며 adaptive methodology, 그다음에 role, 역할이 아니라 people, 사람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self-adaptive process다, 자기적인 프로세스다라고 하는 거죠. 애자일 방법론 그룹은 엔지니어링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들이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실제 상황에 잘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공학과 같은 엔지니어링 분야들은 이해가 용이한 경향이 있는데, 창의적이고 복잡한 설계 작업이 일단 완료되면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게다가 공사는 프로젝트의 전체 노력의 90%가량을 차지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요구사항들이 잘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프로젝트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노력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설계를 벗어나면 시스템 구조는 전체 프로젝트 노력의 15%가량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자일 방법론 옹호자들의 말에 따르면 다리를 세우는 것처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 잘 적용되는 응용 기법들은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설계 중심의 프로젝트에는 잘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요구되는 수용하는 방법론과 예측성의 결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 요구된다는 거죠.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성명서를 보시면 이제 17 아나키스트들이 어그리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프로세스나 도구 이상의 사람 및 상호작용, 총체적인 문서화 이상의 제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 계약 협상 이상의 고객 협력, 계약 준수 이상의 변화에 대한 대응,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우리는 위에 열거한 항목의 왼쪽 사항들도 평가하지만 오른쪽 사항을 보다 비중 있게 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우리의 최상의 우선순위는 빠르고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개발 과정의 후반이라 하더라도 요구사항의 변화를 기꺼이 수용한다. 애자일 프로세스는 고객이 경쟁 우위를 위해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작동되는 소프트웨어를 좀 더 짧은 기간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2주에서 2달에 걸친 주기로 자주 제공한다. 현업 직원들과 개발자들이 프로젝트 내내 매일 함께 작업한다. 동기부여가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환경과 지원을 제공하고 수행된 작업을 받아들인다는 신뢰를 제공한다. 개발팀에 그리고 개발팀 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페이스 투 페이스, 면대면 대화이다. 제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진도에 대한 주요 측정 대상이다. 애자일 프로세스는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시킨다. 후원자, 개발자, 사용자들은 끊임없이 일정한 속도로 유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적 우수성 및 훌륭한 설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기민성을 향상시킨다. 단순성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불필요한 작업을 최대한 찾아내는 기술인 단순성이 필수적이며 가장 훌륭한 아키텍처 요구사항 설계안은 자율적으로 구성한 팀으로부터 나온다. 구체적인 간격으로 팀은 어떻게 보다 효과적인 팀이 될 수 있는지 수고한 다음에 이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조율하고 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켄 백에서부터 데이브 토마스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들이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실제 상황에 잘 맞지 않고, 그래서 엔지니어링 요구사항들은 이해가 용이하지만 소프트웨어 요구사항들은 종종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많은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서 설계는 단 15%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의 설계의 비중은 50%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애자일 방법론은 변화와 예측성의 결여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애자일 방법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복 개발을 통해서 고객과 개발자 모두에게 피드백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자일 방법론은 이제 사람의 초점을 두고 사람들이 수행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시스템 분석가나 테스팅 담당자 또는 관리자 같은 사람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만큼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울러는 시스템 개발에 적용된 공학적 원리들을 강조한 결과 사람에 대한 관점이 개발팀에 무엇인가 독특한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교체될 수도 있는 존재로 여기는 식으로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self adaptive 자기 적응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될 때 그것의 개발에 사용되는 프로세스는 정제되고 개선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발팀은 검토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 프로세스는 일정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들이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할 때 여러분은 이제 주어진 기업 내에서 단조로운 하나의 방법론을 찾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다양한 변형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자일 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추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예측 불가능하거나
다이내믹한 요구사항들이 있는, 그리고 책임감 있고 의욕 있는 개발자들이 충만하고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고객들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에 추천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엔지니어링 팀 접근 방법은 프로젝트 개발팀 멤버들의 수가 100명 이상이 된다거나 프로젝트가 예산이나 범위가 고정된 계약하에서 수행된다거나 이럴 때는 엔지니어링 접근 방법이 추천이 되어진다라고 보셔야죠. 예. 테이블 B-1을 보시면 이제 5가지의 주요한 크리티컬 팩터가 나와 있습니다. 애자일 방법론하고 이제 전통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요소들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규모 면에서 보시면 애자일 방법론은 작은 제품이나 팀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tacit knowledge, 암묵지에 대한 신뢰가 어떤 의존도 이런 것들이 그것들의 scalability, 확장성을 제한을 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공학 기반 방법론은 이제 큰 제품이나 팀을 다루는 데 적합하고요. 소규모의 프로젝트들을 재단하기가 곤란하게 됩니다. 이제 criticality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이제 한계점이나 비판이 되는 요소는 애자일 방법은 안전이 중요한 제품에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단순한 설계와 빈약한 문서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공학기관의 방법들은 매우 중요한 제품들을 다루는 데 적합하고요. 낮은 중요성을 가진 제품들로 재단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제 역동성 같은 경우에 단순한 설계와 지속적인 재구축이 매우 역동적인 환경에는 적합하지만 매우 안정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비싼 재가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학 기반의 방법들은 구체적인 계획과 디자인 작업이 안정적인 환경에는 매우 적합하지만 역동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비싼 재가업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인력에 대해서는 애자일 방법은 지속적인 전문가 참여가 요구되어지고 애자일 옹호자가 아닌 사람을 사용하게 될 위험성도 있지만 공학 기반의 방법들은 환경이 매우 역동적이지 않다면 프로젝트 정의 활동에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지만 프로젝트 후반에서는 거의 전문가 없이도 작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문화, 컬처를 보시면 애자일 방법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이제 권한 이양이라고 하는 empowerment, 이 권한 이양이 되어 많은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문화에서 번창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학 기반 방법들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업무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통해서 정의되는 역할을 기준으로 권한 이양된 조직 문화에서 번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트리밍 프로그래밍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짧은 개발 주기, 그 다음에 점증적인 계획 수립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자동화된 테스트에 초점을 두고요. 그래서 개발 프로세스를 모니터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와 고객에게 작성된 자동화된 테스트, 그리고 시스템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개발에 대한 진화적 접근 방법으로 특징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으로 구성된 프로그래밍 팀을 활용하게 되고요. 개발 과정 동안 고객 사이트에 직접 나가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 프로세스 동안에 현장에 고객을 한 명 동반하는 가운데 두 사람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팀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설계와 관련해서 보면 계획 수립, 분석, 설계, 구현 이 모두가 하나의 단일 활동 단계로 융합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요구사항과 설계 내역을 포착하고 표현하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주기의 모든 단계들이
코딩, 테스팅, 의견 청취, 설계와 같은 기본적인 프로세스들을 기반으로 한 일련의 활동들로 함께 통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설계 내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이 프로그래밍은 계획 수립, 분석, 설계, 구현 이 모두가 하나의 단일 활동 단계로 융합되는 방식을 취하고 시스템 요구사항들을 나름대로의 고유한 방식으로 포착하고 표현하고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머들은 테스트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2인조로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프로그램은 두 명이 함께 개발을 하게 되고 테스팅도 함께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이 코딩 및 테스팅 같은 프로세스 내에서 직접 연관된 부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머들은 테스트 내역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에 있어 강조되는 점은 모든 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 또는 오작동이 가능한 부분만 테스팅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코드는 작성된 직후에 바로 테스트가 되고 그래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속에 담겨있는 전문적인 사상은 코드가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통합될 것이며 코드가 작성된 지 몇 시간 내에 테스트될 것이다. 그래서 코드는 작성되고 시스템으로 통합되고 그 다음 테스트되는 것이며 모든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게 됩니다. 개발은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만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그 코드는 이제 테스트가 성공될 때까지 재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장점은 개발자들 간에 보다 높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생산성을 갖고 높은 품질의 프로그래밍 코드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코드 및 테스트와 같은 활동들이 강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하면서 프로그래밍 하면서 하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두 명의 프로그래머들이 서로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명이 프로그래밍, 코딩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 명의 프로그래머들이 동시에 정보와 통찰력을 교환하고 능력을 공유하는 가운데서 함께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전통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사용자들은 초기 단계에만 참여하고 이제 사용자들은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확인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시스템 분석이 끝난 이후에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새로운 변경이 생기게 되면 이에 관해서 새로운 사용자 니즈를 적절히 다루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피드백을 반복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프로세스지만 이 Agile Usage Centered Design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경우는 8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효과적인 단계들이 이제 불만 표출 회의라 그래서 벤팅 세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5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지속적인 사용자 참여와 같은 것들은 이제 분석 및 설계 프로세스에 있어서 사용자 참여 확장은 다수의 애자일 방법들의 핵심 부분이지만 이는 이제 Rapid Application Development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속적인 사용자 참여는 757 비행기를 위해서 보잉에서 와이어 디자인 앤 와이어 인스톨 시스템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적인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은 엔지니어들이 757 한 대에 대해서 5만 개의 전선 배치를 분석하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비행기의 기계적 요소들을 맞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전 시도는 3년 이상 걸렸으며 그 결과로 만들어진 시스템은 전혀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애자일 방법론에 의해서 단 6주 만에 시스템이 완성되었고 이러한 성공과 관련된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개발 기간의 반은 소규모 개발팀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머지 반은 최종 사용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용자 연락원들의
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 설계, 코드 테스트 주기를 따르는 것 외에도 이 팀은 매주 한 번씩 시스템 버전을 만들어냈고 사용자 연락원은 이러한 방식의 모든 단계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으로 이끈 사용자 요구사항 조사에 대해서 소규모 팀과 함께 일한 사용자들이 매우 이제 똑똑하고 박식한 것은 틀림없겠지만 또한 그들은 시스템 개발에 비중 있게 참여하기 위해서 본연의 비즈니스 책임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도 했었죠. 예. 근데 이제 이 Agile Usage Centered Design은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지속적인 사용자 참여는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구현된 요구사항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표착할 수 있도록 포장해주는 매우 훌륭한 방법이고요. 이와 같은 연속적인 상호작용은 개발팀의 규모가 작을 때 가장 효과적인데 우리가 이제 언급했던 보잉 사례에서도 그렇게 되었었죠. 그리고 또한 개발 프로젝트 기간 동안 사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애자일 개발자들은 요구사항 조사 프로세스에서 사용자들을 효과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여타의 방법들을 동원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Agile Usage Centered Design이라고 합니다. 이건 원래는 이제 9단계로 구성된 프로세스였는데 표 B-2에서 보는 것처럼 8단계로 수정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세스 전체가 Joint Application Design Meeting하고 이제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함께 모이고 진행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Agile Usage Centered Design과 관련된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사용자 역할, 사용자 목적,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테이블 B-2를 보시면 요구사항 조사를 위한 Agile Usage Centered Design 방법의 단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가, 사용자, 프로그래머, 테스팅, 스태프 등을 포함한 팀을 구성하고 이들이 서로 설계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한 방에 그들을 머물도록 하고 이러한 협력 과정을 아는 중재자, 퍼실리테이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시스템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원하는 특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멤버들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또한 사용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되고 누가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3-5 카드들의 그러한 역할들을 적게 되는데요. 그리고 유사한 역할들이 적힌 카드들을 분류하게 됩니다. 이제 패턴은 2002년도에 이러한 과정을 롤 모델, 역할 모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용자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자 역할이 완료해야 하는 작업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3-5 카드들의 나열이 되어져야 되고 각각의 태스크, 이제 과업들을 중요성에 따라 정렬시키고 그 다음에 발생 빈도에 따라 또 정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들 간의 유사성에 따라 이 카드들을 분류하고 패턴은 이러한 과정을 타스크 모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태스크 카드들은 유사성에 따라 테이블 위에 묶음으로 놓여 있게 되고요. 이러한 뭉치 중 하나를 집어들고 이 뭉치는 상호작용 정황, 인터랙션 컨텍스트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상호작용 정황에 포함된 과업 카드 각각에다 그 과업에 대한 내용을 기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과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단계들을 나열하게 됩니다. 이 적은 내용들을 읽기에 편한 문체로 만들어 놓게 되고요. 각각의 뭉치들을 화면, 페이지, 대화창과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들 중에 어떤 하나에 의해 지원될 수 있는 과업들의 임시적인 집합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 부분을 종이와 연필을 이용한 프로토타입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사이즈, show the basic size and placement of the screen component. 그래서 화면 요소들의 기본적인 크기하고
위치들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로 이제 사용자의 역할과 상호작용 정황에 포함된 각각의 과업 단계를 종이에 작성된 프로토타입에 모델링하고, 이때 사용자 역할이 그 프로토타입을 통해 목적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모델링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프로토타입을 우리가 이제 다듬어서 리파인하게 되는 거죠. 이 요구사항 결정은 우리가 이제 플래닝 게임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 플래닝 게임, 이 기법은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서 요구사항 조사에 사용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플래닝 게임에서 포착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플래닝 게임은 새로운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구축하는 사람들 간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형화된 접근 방법입니다. 플래닝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은 비즈니스와 디벨롭먼트입니다. 비즈니스는 고객과 더불어 이상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 지원받는 프로세스를 아는 누군가를 의미하고요. 디벨롭먼트는 실제 그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스토리 카드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스토리 카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카드들은 비즈니스에 의해서 작성되고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절차나 특징들에 대한 기술을 포함합니다. 카드의 날짜는 날짜와 숫자를 가지고 있으며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여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닝 게임은 이제 세 단계. 첫 번째 탐색, exploration, 두 번째 몰입, commitment, 세 번째 steering이라고 하는 조정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탐색 단계에서는 비즈니스가 새로운 시스템이 수행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서 스토리 카드를 작성하고요. 디벨롭먼트는 그것을 구현한테 걸리는 시간을 예측합니다. 이때 개발하자 하는 것의 특징이나 이를 수행하는 절차의 범위가 토론을 통해서 점점 명확해짐에 따라서 스토리 카드는 자연스레 여러 개의 스토리 카드들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몰입 단계에서는 비즈니스가 스토리 카드를 세 개의 묶음으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특수적인 특징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필수적이진 않지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특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있으면 좋은 특징에 관한 것인데, 그 다음은 디벨롭먼트는 이 카드들의 각종의 특징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가를 기반으로 스토리 카드들을 위험 정도에 따라 분류합니다. 그 다음 비즈니스는 그 시스템의 다음 버전에 포함된 카드들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정 단계에서 비즈니스는 개발 프로세스가 얼마나 전축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디벨롭먼트와 함께 계획을 조정합니다. 조정회의는 3주마다 한 번 정도 열리면 좋습니다. 이 비즈니스와 디벨롭먼트 간의 플래닝 게임은 다음에는 이제 이터레이션 플래닝 게임으로 이어지는데, 이거는 프로그래머들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리 카드 대신에 프로그래머들은 타스크 카드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스토리 카드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스토리 카드에 대해 여러 개의 타스크 카드들이 작성되고, 이터레이션 플래닝 게임은 플래닝 게임의 단계들과 똑같은 단계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단계들은 탐색, 몰입, 조정 단계 그대로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플레이어는 이제 비즈니스, 커스터머라고 해서 고객과 더불어 시스템에 의해 지원받는 프로세스를 아는 누군가이고, 디벨롭먼트는 설계하고 구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토리 카드를 이용해서 이거는 비즈니스에 의해 작성이 되어지고 특징이나 절차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각각의 날짜에는 카드에는 날짜와 번호가 매겨. 진행 상단계는 말씀드린 대로 탐색, 익스플로레이션, 비즈니스가 한 장의 스토리 카드를 작성하고 디벨롭먼트가 예상 시간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몰입, 커밋먼트, 비즈니스 카드들을 세 개의 묶음으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필수적인 특징에 관한 묶음, 또 다른 하나는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특징에 관한 묶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있으면 좋은 특징에 관한 묶음이 되는 거죠. 디벨롭먼트는 스토리 카드들을 리스크에 따라 분류하고 비즈니스는 다음 버전에 사용된 카드들을 선정합니다. 이 조정 스티어링 단계는 비즈니스는 디벨롭먼트가 어떻게 진도를 나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에 따라 계획이 조정되고 3주에 한 번씩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좋게 됩니다. 이 이터레이션 플래닝 게임은 말씀드린 대로 플래닝 게임을 한 번 한 이후에 이제 수행되는 건데, 프로그래머들끼리 수행하고요. 타스크 카드를 사용하고 동일한 3단계 탐색, exploration, 그 다음에 몰입, commitment, 조정, 수행 단계를 거치죠. 그래서 탐색 단계 프로그래머들은
스토리 카드들을 태스크 카드로 변환하고요. 그래서 이 태스크 카드는 한 스토리 카드는 여러 개의 태스크 카드로 변환될 수 있고요. 이 모릿 커밋먼트 단계는 프로그래머들이 과업에 역할을 수행하고 업무 부당을 균등하게 할당하게 됩니다. 조정, 스튜어링 단계는 코딩과 테스트를 수행하고 제대로 작동되면 작성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에 통합을 시키게 됩니다. 이 플래닝 게임의 다음번 회의가 열리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수행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이터레이션 플래닝 게임의 다음번 조정회의가 열리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진행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플래닝 게임이 여러 가지 점에서 Agile UC 센터를 디자인하고 유사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론 모두 사용자 참여에 의존하고 의사소통 도구로서 카드를 사용하고 시스템이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과업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 방법들은 요구사항들의 결정에 있어서 인터뷰나 프로토타입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들과는 다르지만 다수의 핵심 원리들은 동일하다. 즉, 고객이나 사용자는 시스템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원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설계네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은 설계 품질을 지속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법을 사용합니다. 심플 디자인, 단순 설계라고 해서 네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은 여러분의 의사소통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시스템은 중복된 코드가 없어야 하고, 시스템은 가장 적은 클래스들을 갖는 것이 좋고, 시스템은 가장 적은 메소드들을 갖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예. 또한 리팩토링이라고 해서 새로운 특징을 추가한 다음에 시스템을 단순화시키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클래스와 메소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설계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제 비객체 세계에서는 맨 끝에 두 가지 제약 조건들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시스템의 프로세스에 관한 코드에 각각 대응이 되어지죠. 근데 리팩토링은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서 단순 설계의 전반적인 목적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리팩토링은 전형적으로 새로운 특징이나 특징들의 집합이 추가된 후 시스템을 단순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보다 많은 특성들이 추가될수록 시스템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러한 복잡성은 코드로 반영하게 됩니다. 이 복잡성이 증가된 후에 익스트림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시스템을 중단시키고 다시 설계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은 단순화된 후 다시 테스팅을 통과하게 됩니다. 테스트가 통과될 때까지 계속 재작업이 이루어지고, 리팩토링의 다른 형태는 복잡한 문장들을 단순화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코드들로부터 필요한 부분들을 추려내고 중복된 코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팩토링과 지속적인 단순화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과 여타의 다른 애자일 방법론의 반복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요. 개발이 진행되고 시스템이 점점 완성 형태에 근접함에 따라서 시스템의 반복 작업과 개선 정도는 약해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프로덕셔나이징이라고 부릅니다. 생산에 투입될 수 있는 시스템은 사용자가 그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려는 자인지 아니면 내부 사용자인지에 따라서 그 사용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시스템 개발은 구현 단계를 포함을 하는데, 익스트림 프로그래밍하고 여타의 애자일 방법론에서는 일단 테스팅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코딩 및 테스팅은 동일한 프로세스 내에서 긴밀한 관계를 가진 부분이고, 코드를 가진 프로그래머들이 테스트 계획까지도 작성하고, 이러한 코드가 작성되는 즉시 테스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다음 그것은 시스템에 통합이 되어집니다. 만약 통과되지 못하면 그 코드는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 이제 재작업을 거치게 되는 거죠. 요약을 하자면 애자일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은, 이제 2001년 애자일 매니페스토가 발표된 이후 애자일 방법론이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는데요.
이 보잉사에서 에자일 방법론이 성공적으로 사용된 사례를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한 이 예로서 사용했던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서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에자일 유시지 센터 디자인을 사용하고 또 2인조 프로그래밍을 하고 소니사에서 사용하던 플래닝 게임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해나가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